자, 세조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세조의 이제 정책 방향은 중앙 집권화 정책이야. 왕권관을 중심한 중앙 집권화 정책인데, 이때 이제 전제 왕권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부국강병 정책을 했다. 이 부국강병 정책은 세조의 집권 과정하고 연결돼서 좀 보셔야 돼요. 세조가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 절차 과정을 거쳐서 집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개유정당 같은 쿠데타를 계기로 해서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 때는 성리학적인 어떤 명분을 내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뭔가 부국강병을 내세워서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집권의 정당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앙집권 정책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태조하고 방향은 같지만 세조하고 아니 태종하고 방향은 같지만 좀 태종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집권이나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외척이라든지 공신, 측근들, 그러니까 종친 세력들, 이렇게 이제 사적인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갖고 자신의 어떤 어,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얘네들이 이제 세조가 이용했던 것이 술이라는 거죠. 술자리를 마련해갖고 사적 자리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그런 정치를 했는데, 이런 정치를 뭐라고 하면 주석 정치라고요. 주석 정치. 예. 술을 통해서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집권 과정을 볼게요. 세조가 집권할 수 있었던 큰 사건이 개유정난이죠. 당조 1년에 일어난 개유정난인데, 문종이 일찍 죽었어요. 네, 문종이 좀 몸이 약했다고 그러죠. 2년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때 이제 문종의 아들이었던 단종이 아주 어린 나이로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항복이나 김종서, 남지 등이 재상을 장악하면서, 재상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뭐냐 의정부 권한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료의 귀족화 형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국왕권이 유물무실화되니까 수양대군은 그 당시 이제 권난이나 항명이 같은 사람들 미리 몰래 꾸며서, 항명이 유명하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김종서, 항복이 같은 사람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경쟁자였던 동생이었던 안평대군도 살해를 해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제 안평대군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왕이었던 단종을 협박해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칭호가 많아. 여의종, 이종, 경주판사도 하고 내의병마 도통사 하고, 실질적으로 인사권, 군사권 모든 것들 다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당시 김종서를 죽였다고 하잖아요. 김종서의 당역. 원래 김종서가 문관 출신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세종 때 육진을 개척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김종서가 육진을 할 때 총상관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서 옆에서 보조해 줬던 무관이었던 이징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종서와 이징옥은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같이 한경도 지역의 육진 개척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직속 부하였어요, 이징옥이. 그래서 이제 김종서가 떠나고 그 자리를 한결도 이제 그다음 한길도라고 하죠. 한길도 그 자리를 도절자사를 이징옥이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징옥을 그대로 뒀다가는 잘못하면 이징옥이 군대를 이끌어서 쳐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징옥을 파직을 시켜. 그리고 이징옥을 죽이려고 이제 사신을 보냈지만 오히려 이징옥이 그걸 낌새를 눈치채고 종성, 육진의 그 중에 하나죠. 종성을 거쳐 군사를 일으켰는데, 자신을 대금황제로 칭하고, 아마 대금황제 칭했던 것은 여진 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곧바로 강군에 진압을 하죠. 예. 이징옥도 군대 장악력이 좀 낙했기 때문에 실제 광군하고 싸울 때 안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역쿠데타를 당해갖고 자기 부하들한테 이제 사로잡혀서 죽게 되죠. 이 사람도 그 강군한테 이제 그 목이 받쳐지고 금방 진압당해요.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수양대국 쿠데타에 대한 최초의 반란으로 민심을 자극시켰다 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개유정난이 일어난 후에
2년 뒤죠. 2년. 그러니까 개유정난 곧바로 단종이 물러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수양대군이 2년 동안 나름대로 권력 장악을 위한 어떤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결국에는 단종한테 반협박으로 해서 왕위를 뭐 성향형식으로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단종 3년에 단종이 물러나고 이제 세조가 집권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예전에 세조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그럼 보면 자 집권체제 확립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일단은 왕권을 강화죠. 근데 그 앞에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하고 좀 다르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 외척이라든지 종친이라든지 원래 종친불사해 갖고 이제 종친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근데 자기 스스로 그게 정치를 했잖아요, 수양대군 때부터.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세종 때부터 그 기미가 보였어. 세종이 그 뭐 한글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고 비밀리 자기의 어떤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왕자나 공주들 동원해 갖고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자 공주들이 이제 왕자들이 이제 세종이 죽고 나서 어 나름대로 정치에 참여하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인제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 그 당시 이제 수양대군이 세조가 이제 즉위하면서 이런 종친들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시켰죠. 그래서 종친불사라는 원칙을 깨버린 거야,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이거는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정치 상황보다는 수양대군, 세조 때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측근 세력들을 양성시켜서 국가의 어떤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주석 정치라고는 술자리를 마련해 갖고 술 마시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뭐냐면 욕을 얻어먹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태종이나 세종 때 만들어 놓은 이런 대신 중심의 전문적 관료 중심의 어떤 전문적 관료 중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공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사적 중심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욕을 더럽게 얻어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때 인제 육조직계제를 부활하죠. 요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의정부는 대신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자기 반대했던 인제 그 성상군이나 이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단종 포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집권전을 폐지시키고 경영을 중지시켜 버려. 예.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인제 단종은 기양을 보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주석 정치라는 건 것처럼 세조는 자신의 측근인 종친을 정치에 등용하고 개유정난 때 이제 공을 세웠던 정난공신, 그래서 세조 즉위의 공인은 자익국시 등 이런 공신들을 우대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공신들 책봉을 해주죠. 자, 그래서 자기 지지층을 이제 뭐 강화시켜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훈구파가 형성되는 기원이 돼요. 훈구파 형성. 그리고 건국대전을 편찬했다. 그래서 실제로 건국대전 80%는 세조 때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예. 성종 때 공포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종 때 거의 대부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국강병 정책을 했죠. 우리가 다 알만한 정책들은 다 세조 때 했어. 그래서 이제 오이제를 확립하고 진간체제를 실시하고 진간체제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 군역제 보법도 실시하고 보법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다음에 직전법을 실시하고 그래서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죠. 가전법은 현직관리뿐만 아니라 산직관리 상관들에게도 이제 했는데 이거는 국가재정 강화 목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세조의 집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돈을 주겠다, 토지를 주겠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성리학적 과정을 통해서 성리학적 절차 과정을 통해서 즉위했던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성리학적을 내세우면 성리학을 내세우면 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보다는 민족신앙, 도교, 법가 이념을 존중했는데 특히 법가를 그 불교가 어디야? 불교가 안 나오네. 네. 불교를 강조했다. 여기는 불교가 없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건데 불교를 강조했어요. 이 사람. 불교를. 그래서 불교를 내세워서 뭐 망주불 사상 같은 것들 이게 좀 약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불교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신하들 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불교를 중시 여겼다. 요거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은 불교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했다. 이건 안 나왔나? 문화사업에 이렇게 있네요. 숭불 정책 뒤에.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세조가 집권하고 나서 그 반발하는 것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이제 부국강병을 내세웠잖아요. 중앙 권력을 강화시키는 하면서 지방 세력들 불만을 사게 돼. 특히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한경도 평양도 지역에
토간제도가 있었어요. 토간제도. 수령직 정도는 중앙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 유지들을 임명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폐지시켜 버린 거야. 중앙에서 일일이 다 이제 관리들까지 다 임명해요. 지방 수령까지. 근데 이제 그 지방 유지들이 나름대로 토간제도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거슬도 하고 기득권도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 토간제도를 폐지했냐면 그 당시 이제 세조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또 도와줬던 사람들 또 그 자제들한테 벗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지방 유지들이 차지했던 이 토간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 꼽아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거기에다 또 호패법 같은 걸 실시해요. 이 호패법은 그 앞에서 얘기한 저 태종 때 잠깐 실시했다가 너무 반발이 크니까 이제 세종 때 없어졌다가 세조 때 이 호패법을 만든 거야. 호패법을. 예. 그리고 세조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전에 보법을 그 이후에 보법을 막 했다고 했죠. 이 보법을 이제 그 차원에서 호패법을 한 거야. 왜냐면 보법 같은 경우엔 개인 그 개인들 저기 성인 남자들 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패법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반대를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어디가 반대가 심했냐면 그 당시 한경도 지역, 평안도 지역 이런 지역에 반대가 심했어. 이런 지역들은 대개 보면 이제 하삼도 지역이나 그런 데서 죄를 짓고 아니면 부욕의 가중에 이제 이긴 백성들이 되게 도망갔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되게 그 지방 토 밑에 들어가갖고 그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살았는데 그 토호들도 이들을 이용해갖고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갑자기 호패법을 실시했다니까. 호패법 실시하면 가나에서 이 사람들 그 토호 밑에 있는 예속민들을 자기가 다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좋아하지 않겠죠. 그 한경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지방 유지들이. 그리고 그걸 파악함으로써 또 뭐냐면 군역도 부과를 해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그런 등등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이 시해가 한길도 지방, 한경도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어. 이 시해는 그 지방의 토호세력이야. 나름대로 그 지방에 지지 기반도 있고 어떤 세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시해가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이제 토호세력들이 같이 연합해갖고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유황수죠. 유황소. 그 유황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시해난 지난 후에 유황소를 폐지시키는 계기가 됐던데 자 내용을 보면 한길도 지방의 차별과 그 당시 이제 간서 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뭐 하산도 갈 때도 이제 허락을 받고 넘어오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토간제도 폐지 아까쯤에 그다음에 호패법 실시 등등 이런 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이시해난이 일어났고 유황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저항운동이 왔다. 그래서 앞에서 이징옥의 난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징옥이 이제 이 사람이 강군을 이끌고 자기 강군을 이끌고 있는데 강군 안에서 이제 좀 일으킬 때 명분이 없죠. 예,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이제 이징옥을 잘 따르지 않았고, 근데 이 시에는 달라요. 이 시에는 일어날 때 다 기반이 토를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사적 무력 기반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 지속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 지방군 가지고는 토론이 안 되니까 직접 세조가 그때 이제 뭐냐면 친구는 그 중앙군을 파견했죠. 그래서 간신히 진압했어. 이 신하는. 그때 남이 장군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려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신하를 진압하고 나서 전국의 유황소를 폐지시켰다. 그래서 이제 있고 경제적으로나 호적이나 호패법 강화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이 호패법 강화는 앞에서 보법 실시와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행간의 지출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수입을 정한 양출 재입의 원칙 같은 문서를 만들고 행간을 만들고 상평창을 포함했고 문화사업 보장. 그 문화사업 중에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건국대전을 편찬했다고 했죠. 나중에 이제 성종 때 완성됐지만 그다음에 동국통감을 이제 편찬 시작했다. 그래서 동국통감은 동국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조선을 의미하죠. 동쪽 그러니까 중국 기준의 동쪽이니까 그래서 고조선과 고구려 영광을 되살리고 꿈을 품고 고대사를 자랑스럽게 곤쳐 쓰기 위해서 동국통감을 편찬을 했는데 완벽하게 뭐냐면 그 저술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토지 측량이나 지도 제작을 통해서 인지와 균형을 제정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어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그 강경도감을 설치했죠. 불교 병역사업을 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숭발 정책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에 비해서 이제 직위 과정이 좀 정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왕죽불 사상을 내세우면서 그 불교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불경을 번역했죠. 불교 번역했다는 건 뭐냐면 한문에 적혀 있던 그 불경을 언해,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했던 거. 이거 언해라고 하죠. 그래서 세종 때는 이제 그 뭐냐면 세조 때 한글 만들 때 한글을 처음 사용했던 것이 불경이에요. 그러니까 불경을 가지고 이제 언해 작업을 많이 했어. 유교 경전 가지고 처음에 언해 작업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교 경전 했다가는 대신들이 사대부들이 반발이 크잖아. 감히 어떻게 천한글을 가지고 유교 경전을 그 언해를 하냐. 그래갖고 처음에는 불경 중심으로 언해를 했다가 나중에 상인파대 집권하니까 백성들 교화시키려고 했더니 자기 밑으로 좀 끌어들려고 했더니 이게 얘네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안 되겠다. 아니 그거 한문 쓰니까 잘 모르잖아요. 유교 경전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언해 작업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건 16세기 때야. 네, 15세기 때는 주로 한글은 언해 작업은 딱 불경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각사 10층석탑을 이제 뭐냐면 설립했다. 이거 경칭사 10층석탑 영향을 받았던 거죠. 되게 원나 남화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나 남화교 형식에.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을 보자. 성종. 자, 성종은 이때 이제 어릴 때 집권했죠. 이 사람이 성종이. 그래갖고 이제 그 성종 전에 예종이 있었잖아요. 예종이 세조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예종이 그냥 신원신원하다가 2년 뒤에 이제 죽어요. 금방 짧게 즉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성종이 즉위하는데 성종은 그 뭐냐 자기 형이 있었어요. 월산대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명에 그 뭐냐면 사이기 때문에 자을사군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 즉위를 한 거야. 성종이.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성종 자체가 이제 여기에서 묘에서 볼 수 있지 이룰성자잖아. 그래서 보통 고려의 성종 같은 경우도 보통 성종은 정치 제도를 완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조선시대 때 어떤 정치 제도 같은 걸 완비했다. 그래서 건국대전 체제를 완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건국대전 체제를 완비해서 조선의 어떤 통치 체제를 확립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성종은 처음에 아주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친정을 하지 못하고요. 그 수렴청정을 했죠. 수렴청정. 그다음 원상제도를 이용했어. 네, 원상제도. 그래서 이제 성종이 이제 수렴청정과 원상제도를 했고 나중에 이제 20살 때 가서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친정을 하게 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근데 수호천정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개 보면 이제 왕대비, 대왕대비,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나 중주 할머니 정도 되는 사람이 왕이 어릴 때 즉위할 때 이제 발을 치고 수염을 치고 대신 정치를 하는 것이 수렴천정이죠. 네. 그래서 성종 때 이런 수렴천정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삼장승들 좀 그런 원료급 대상들이 어린 왕이 즉위하면 옆에 보좌해주는 근데 많이 보좌지 실제적으로 정치를 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제도가 이제 원상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했고 나중에 20살 됐을 때 이제 친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보면 경국대전을 완성을 반포하면서 유교적 법치국가 면목을 완성했고요. 집현전을 계승해 홍문관을 설치했고요.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집현전을 계승하고 홍문관을 설치했고 경연을 또 부활시켰어. 아까 이제 자기 그 할아버지 세조가 이제 폐지를 했잖아. 그래갖고 이제 경연을 부활시켰고 그 다음에 경연을 마친 후 그 자리에 국사가 논의되어 경영 중신 그 다음에 경영의 중심들과 근신들의 합자처럼 되면서 정치의 주요 장이었다. 이걸 이제 그 뭐냐면 경영정치라고 하죠. 자, 성종이 친정된 이후에도 육조직계제 형태가 계속됐으나 경영은 그 정치의 장이 되면서 유교 정치에 있어서 유리한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세종의 버금가는 유교 정치 시대가 이었다.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성종은 의정부 서사제도 실시한 게 아니라 육조 직제를 계속 실시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강사분께서 맨날 그 의정부 육조 직제제를 이제 그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 팩트가 틀려. 일부 교과서에도 이렇게 잘못 적혀 있더라고. 예. 틀린 내용이고 선종은 육조 직제제를 계속 실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다만 이제 삼증성들의 이제 의견을 많이 보완해 갖고 의견을 듣기 때문에 좀 육조직계제를 좀 보완하는 조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육조직계제야 성종. 근데 이제 의정부 서사제는 언제 실시했냐? 이거는 중종 때 실시했죠. 중종 때. 뒤에 얘기했지만 중종 10년인가 실시됐던 거야. 이것도 이제 계속 의정부 서사제인데 중종 때 실시했던 배경이 있어요. 중종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던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떠밀려서 왕이 됐던 사람이 진성대군으로서 이복 동생을 떠밀려 갖고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신권이 되게 강했어요. 신하들 권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밀려서 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거야.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성종 때 특징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을 대거 등용했다. 그래서 이제 길지의 후손이었던 살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유교 정치를 시연하려고 했고, 이들은 주로 이제 어디에 포진됐냐면 3사에 포진됐죠. 원광기간에 3사에 포진해갖고 주로 훈구파들을 공격하는데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훈구파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4대 사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뒷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도첩제를 폐지했다. 아예 이제 도첩제를 폐지해서 승려가 되는 걸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특징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첩제 폐지했다고 승려가 없어지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승려는 계속 존재했어요. 왜냐면 그거 없앨 수 없는 게 대개에 보면 이제 승려들이 이제 일을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저기 승려가 될 사람들이 일을 대신하고 유혹에 동원돼 갖고 일을 대신하고 이게 이제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첩제는 폐지는 형식적인 거고 실제 계속 승려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종 성종 때 이제 정치는 앞에 이제 세조가 태종하고 세종 때 만든 유교적 정치 근거 유교적 정치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 통한 관료적 정치를 무너뜨렸잖아요. 세조 때 파행적인 정치 구조 나왔죠. 그런데 이제 성종 때 그걸 다시 복귀시켰다. 그래서 그 완비시켰다. 나는데도 의미가 있다. 유교적 정치와 그다음 공적 관료 시스템을 다시 복구시켰다. 이런 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인도 많이 등용했죠. 그래서 이제 살인파가 이제 그 당시 중앙진계로 많이 배경 진출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세조 정치에 대한 반성, 측근 정치에 대한 반성. 그래서 유교 정치를 회복하고 또 홍구파의 견제가 필요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농업생산 발전의 지주제가 부상돼서 그 당시 이제 중소 지주계층의 살인들이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지위가 올라갔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거는 뒤에 이제 살인의 등장 관련된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성리학의 학사인데 성리학은 그러면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지 않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려 조선 초기 때 성리학은 약간 어떤 요소가 강하냐면 한당 유학적인 요소가 강해. 보통 간학파, 홍구파들 그런 사람들 얘기 보면 이 사람도 성리학을 내세우죠. 근데 머리 구조에 보면 반은 성리학인데 반은 뭐냐면 한당 유학이야. 어떤 국가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이 사람들은 좀 이제 초창기 때 정치세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나라를 만들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믿고 있는 어떤 민간 신앙이나 불교나 이런 것들을 먼저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좀 약간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전문 관료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사림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오타쿠처럼 뭐만 파냐면 그냥 성령을 파. 그래서 얘네들 머리 구조 속에는 완전 100% 순수 성리학이야. 그러니까 얘들 눈에 볼 때는 앞에 이제 그 홍구파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성리학을 내세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한경유학, 한당유학이니 불교니 도교니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잡해서 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을 때는 상당히 그냥 안 좋은 거죠. 얘네들 도덕적 기준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만은
원리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주의자. 뭐 종은 아니에요. 지금 볼 때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홍고파들의 비리도 있고 얘네들 기준으로 볼 때는 성리학적 가치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야. 네. 이런 것들. 자, 하여튼 배경이 있고 목적은 세조의 국방 강화 정책에는 공리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강력한 세력을 포진한 기선 흥부대식을 견제하고 성리학 보급을 위한 사림을 중요하고요. 합리적 유교 정치 회복, 개혁을 위한 새로운 인재를 필요한 언론 기관을 위한 그래서 언론 기능을 상당히 강화시켜놨다. 특히 3사의 포진을 많이 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임들이 이제 등용했지만 성종에서 등용했지만 성종을 다 까요. 그래서 성종도 그걸 싫어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성종이 매를 좋아하는데 매와 시를 좋아해요. 시. 매 키우고 시 짓고 그런 건데 그것도 뭐 성종이 그냥 여가 생활에 잠깐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막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다 받아줬죠 성종은. 예. 그래서 성종 때 그는 언론 정치가 상당히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성종 다음에 연산군이 즉위하는데 이런 그 신하가 감히 왕한테 뭐라 하고 막 언론 중심의 어떤 정치 구조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깨야겠다 해갖고 뭐 사화도 익히고 그러잖아요. 이거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원건개혁파 사대부인 정몽주 길지학폭에서 김종직을 비롯한 영남 산육 쪽이죠. 필두로 문인이었던 김강필, 전효창, 김일성 같은 걸 등용했다. 그래서 언론과 문안직을 포진시켜 의정부를 대신해서 견제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격 보면 그날 궁왕, 훈신, 사림 등 당시의 대표적인 정치 세력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 참여와 합의를 도출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편찬 사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통사였던 동국통감, 동국여지스난, 동문서. 네. 그래서 문서는 이제 그 소명태자가 이제 했다고 했죠. 유신남북 조시 때 동쪽의 문서이 돼갖고 서거정을 중심으로 해갖고 예전에 그 뛰어난 문사 그 문장들 뽑아가지고 따로 편집을 했어. 자, 그다음 국조오례 같은 것도 완성을 했다. 그래서 국조오례는 오례를 정리한 거야. 국가의 왕실 그 행사들을 각종 행사를 유교적 예법에 맞게 정리했는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한 통인가요? 한 통. 한 통에서 이거 잘못 설명하고 있더라고. 국조오례를 세종시대 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종 때 만들었어. 이거는 한 통이 잘못된 거야. 이건 팩트 자체가 틀려요. 팩트 자체가. 그리고 성종의 이제 정치 내용 중에 좀 약간 더 추가하자면 여기에는 이제 그 없지만 삼국사 저조도 했고요. 삼국의 역사를 요약한 저조. 그 다음에 이제 악학개범이라는 것도 이제 했죠. 악학개범. 이것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건국대전이 있나? 아니, 건국대전도 이제 만들었고 건국대전은 이때 이제 완전히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독소당 제도를 운영했어요. 독소당 제도. 여기 빠졌네. 호당이라고 하죠. 호당. 예전에 집현전학자들에게 사가 독소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가 독소제는 이제 산사나 뭐 어떤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독서를 하는 제도인데 이거 안 되겠다. 좀 한 곳에 정해놓고 독서를 해야 되지 않냐. 좀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종 때 일명 이제 뭐냐면 독소당 제도를 실시했다. 그때 성종 때 또 이제 뭐냐면 홍문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연관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호당 제도라고 해요. 호당을 만들었어. 독서당이 호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종 때 관료들의 학문 재충전을 위해서 마포 한강변에 남호 독서당을 설치했어요. 이걸 줄여서 호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했다가 나중에 연산군 때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중종 때 독서당 제도가 다시 부활했죠. 그래서 두문포에 이제 정자를 고쳐서 독서당을 설치하고 동호 독서당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비는 국가가 이제 부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의가 이 동호 독서당에 동호 독서당에 독서당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때 이가 이제 뭘 만드냐 동호문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의 저서 중에 내가 동호 독서당에서 제대로 공부했다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가 동호 그 독서당에서 공부했던 책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이게 동호문답이야. 동호문답. 하여튼 이런 그 뭐냐면 독서당 제도가 허당 제도가 성종 때 마련됐다. 그래서 그 세종 때의 그 사가 독서제의 맥을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6세기 넘어갈게요. 16세기. 자, 16세기 정치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살인과 홍구가 이제 싸워서 결국에는 선조 이후부터는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던 그 시기를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살인파들의 어떤 등장 배경 같은 것들이 이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교과서나 뭐 이런 데서도 강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볼게요. 예,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그 이걸 얘기했나? 그 인증번호 하다 보니까 인증번호 했는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두 가지는 얘기한 것 같은데 전 시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72번이에요. 72번. 제가 그 전에 막 얘기했으면 그냥 4개 얘기했으면 3개 쓰시면 돼. 그냥 3개 쓰시면 3개 있으면 3개 얘기하고 만약에 4개 얘기했으면 요거까지 하셔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쓰셔도 돼. 3개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4개 얘기했으면 3개만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살인과 홍보의 비교를 볼게요. 자, 앞에도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이제 도표를 만들었거든요. 원래 이제 그 써머노트 없는 내용인데 제 자료를 빼와갖고 좀 집어넣은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신진사대부가 혁명파하고 옹호파 사대부 나눴다고 했죠. 근데 옹호파 사대부는 이제 조선건국에 참여를 거부하고 지방에 내려가고 주로 이제 길제 같은 사람들이 내려갔어요. 길제 제자들이 이제 살인파들이에요. 혁명파는 이제 중앙에 진출하는데 요때 혁명파를 뭐라고 하냐면 간악파라고 해요. 간악파. 간악파 중에 일부가 이제 세조 때 홍구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홍구파나 간악파들은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요.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사상의 포용성의 영토 확장을 했다. 특히 이제 이들은 유교 외에도 성약 외에도 도교라든지 그냥 불교 그냥 등등 또는 한당 유학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받아들였어. 물론 성량을 내세웠긴 했어요. 근데 나라를 통치하려면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도교나 불교도 이용했고요. 그 홍보파들, 그 가닥파들이 좀 웃긴 게 고려를 멸망하기 직전까지는 불교를 탄압을 했잖아. 오히려 온건파보다 이제 뭐냐 불교 교리를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얘네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니까 돌변을 내버려. 그래갖고 오히려 이제 불교적 요소나 도교적 요소도 적절하게 이용을 해요. 물론 반대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용을 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근데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좀 불교 교리만 아니 불교 패단만 비판하고 불교 교리를 수용하고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되었던 살인파들은 완전히 100% 머릿속에 뭐 성량만 가득 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 볼 때는 이게 반대였던 거지. 당연히 불교나 도교적 요소를 없애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온건파가 살인파와 연결돼 있지만 온건파 성향과 살인파 성향이 꼭 100% 일치한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시대적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살인파들이 이제 뭐냐면 중앙으로 올라오게 돼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뭐 경제적 문제든 하여튼 정치적 문제든 해서 홍보파와 한판 붙죠. 이게 이제 사화야. 사. 그래서 이제 그 사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선조 이후부터 살인파가 집권을 하게 되죠. 16세기 이후부터.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살인들이 왜 그 지방에 머물지 않고 중앙에 올라왔는 가정을 좀 볼게요. 제가 이걸 이제 약간 도표로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 밑에. 자, 일단 보면 일단 그 고려 말기 때부터 조선 시기 때 전기 때 이제 농업 생산이 증가되죠. 그래서 연작상경, 12법을 도입해서 연작상경이 하고 수의시설이나 뭐 강낭문법도 도입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잉여가 더 많이 발생이 되죠. 그 잉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5세기 말 정도에 장시가 발달된 전라도 등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때 장시는 종전의 시장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간설시장. 간설시장은 국가가 이제 임의적으로 만든 반면에 장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통제에서 벗어난 시장을 얘기해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시와 장시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전국적 유통망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 대해무역이 많아졌죠. 사무역이 그때 이제 은을 많이 대해무역에 사용했죠. 명나는 그 당시 일주편법이고 국내에 이제 교육에서 면포가 필요하죠. 그 은과 면포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돼.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세가 홍보색 때 욕구를 자극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시기 때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해.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뭐 부동산 가격 오르면 좀 있는 사람들, 관리들이나 뭐 정치가들이나 어떻게든 앞에서는 뭐 국민들 위한다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잖아요. 혼족세들이 자신의 이제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 사업을 동원해서 심리 활동을 하죠. 토리 집적하고 농장 확대하고 개간 및 매득을 하죠. 합법적으로 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9년 단위 인력을 동원해서 언저를 개발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공납제와 구역제 변동, 반납 폐단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삼정의 문란이 나요. 군정도 문란되고. 보통 삼정의 문란은 19세기 때만 일어난 걸로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16세기 때도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 16세기를 좀 약간 혼란한 시대로 보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16세기 때 그 조선의 건국대전 체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유민이 학대되고 이런 것들은 살인들의 어떤 이제 뭐냐면 기득권, 상촌사의 어떤 기득권을 침해하는 거야. 살인들은 그 상촌사에서 중소 지지층으로서 민들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 풍고파들이 와가지고 농장 학대하고 자신들 민을 예속민 시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정계에 지출하자 해가지고 살인파들이 성종 계기했고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런 것들 사업을 표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화라는 정치적 형상은 단순히 정치 형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16세기 때부터 이어진 사회 경제 변동이 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관점을 보통 사회구조사라고 하잖아요. 어떤 포면적인 형상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포면적인 형상 밑에 있는 깔려 있는 내용들, 사회경제 배경을 같이 보는 거야. 유기적으로 통합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분당의 형성, 그러니까 살인이나 살인들 등의 사화나 분당의 형성, 살인파의 집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정치 정상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농촌사회부터 밑바닥에 있었던 기층사회의 큰 변화들이 정치 구조를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 이제 뭐냐면 분당의 말피아 형성도 단순히 분당의 말피아 형성 정치 형성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조선 후기 때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가 분당의 말피아 형성이 일어났다. 이것도 일종의 사회구조사적 관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홍보파하고 살인파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도식화된 표식 구분이기 때문에 꼭 일치한 건 아니지만 교과서나 통론 수준에서 좀 비교를 해보는 거야. 홍보파, 그 전에 또 간악파라고 했죠. 예, 간악파. 이들의 기호는 이제 홍보파가 혁명파 사대부고 살인파가 온건파 사대부야. 근데 주의할 것은 이들은 기원일 뿐이지 실제로 혁명파 사대부가 홍보파가 아니고 온건파 사대부가 살인파는 아니에요. 100% 일치하지 않는다. 성향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홍보파들은 이제 홍보파가 간악파 편에서 조선 개창을 주도했고 중앙집권화 부국강경을 추구했고요. 왕도 정치를 기본화했지만 패도 정치를 인정해줬다. 네. 그래서 근데 살인파는 역성임을 거부하고 명분과 도리, 의리를 순상하고 100% 성리학자들은 패도 정치를 배격하고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강학파들이 왕도 정치를 배격했냐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들도 왕도 정치예요. 근데 역성혁명기 때는 잠시 패도를 인정해줬죠. 패도를.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홍보파 간학파들은 그 혁명파사들이 되게 중소지주계층인데 반해서 얘는 대농장 이제 권력을 잡을 때 대주주였고요. 살인파들이 상대적으로 지방의 중소지주들이요. 이 원고파사들과 좀 달라요. 홍보파들은 사장을 강조했어.
경제적 기능을 중시했다는데 사장은 예전에 말했죠. 시와 부, 송책 이런 것들을 사장이라고 해요. 되게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은 이제 뭐냐면 사대문서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왜냐면 그 중국 안에 사대문서 작성하면 그 안에 이제 외교문서 안에는 중국의 고사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것들 잘 버무려 갖고 보내야지 상당히 중국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살인파들은 경악 중심이야. 그러니까 시를 짓고 불을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얘네들. 그러니까 성종이 시 좋아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는 경악 중심이었다. 철저하게 사서 오경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서에 있는 철학적 내용을 파기쳐 가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되게 발달된 였다. 그래서 경악 중심이었고 홍구파는 상대적으로 성리학 외의 사상이 간대했죠. 근데 이제 살인파는 오타쿠 같은 어떤 원리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리학 외의 학문을 배경을 했고요. 자, 홍구파는 이제 단군을 중시하죠. 자주사가. 근데 16세기 때 이제 살인파는 존화주의, 기자를 중심이었고 홍구파는 15세기 민족문화 창달 기획방에 살인파는 16세기 이후 사상을 주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살인파들은 원래 영남살인이 주였다. 그냥 기호살인, 조광조 같은 기호살인이죠. 기호는 이게 뭐냐면 경기도하고 저희 호수 지역, 충청도 지역에 있는 살인이에요. 그래서 학대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홍구파들은 성균관, 뭐 집현전 그런 데 중요했고 살인파는 서울을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홍구파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홍구파는 고려말 조선왕조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치 권력과 경제 기반을 확보한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 정치적 변동 과정을 통해 공신을 책봉했는데 그게 이제 큰 기여했던 계기가 이제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됐죠. 그래서 간학파의 일부가 이제 홍구파가 된 거야. 그래서 정치 경제적 기반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래서 특히 세조의 정변과 즉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집권 세력 자리를 굳히게 되면서 이른바 정치 세력으로서 홍구파가 성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의 사상적 기초를 받아들이면서 성리학만 고집하기보다는 부국강경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데서 다른 사상 체계에 대해서 비교적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살인파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얘도 기본적으로 왕도 정치를 추구하지만 나라가 교체하기 패도 정치도 그러니까 나라 왕조가 교체하기 때는 패도 정치도 인정했다. 역설문을 내세워서 살인파를 볼게요. 살인파는 왕조 계층을 소극적 정몽준 중심의 원건 사대파를 계승한 세우고 또 길제를 중심한 계산 세우고서 조선 왕조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인데 주로 지방에 내려서 근거를 두고 학문 연구와 교육의 심서 중소지식층으로서 지식으로 상조 사회 경제를 지휘는데 이때 얘네들은 이제 적극적 강남 농법 같은 걸 받아들였죠. 성리학이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강남 농법도 같이 받아들여. 성리학의 근거지 강남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이나 어떤 기후 조건이 강남 농법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후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 농법 같은 경우에는 수의정 같이 이제 비가 많은 지역에서나 가능한데 우리 같은 강우량은 많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수지도 만들고 그래야 돼.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중소지층의 지식인들은 그 당시 강남 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보호를 건설하고 근데 이항국 보급이 널리 뭐냐면 이바지했던 사람이야.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를 구축했고 16세기 성종 때 들어와서 정치의 명분과 한촌의 지지 기반을 갖춘 세력으로 김종직을 필두 김강필, 전원찬, 김일성 같은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정치 세력화해서 이걸 살인파라고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초창기 때 살인파 1세대 살인파는 영남살인들이에요. 영남살인. 애들이 1세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광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호 지방의 살인, 기호 살인이죠. 이거는 2세대 살인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자, 사상적으로 성리학 원칙에 철저하여 다른 사상 이단어 배격했다. 그 공신과 외적의 비리를 성리학적 명분에 따라 비판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보다는 이들이 중소지식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향촌 자치를 강조하고 심의에 의한 패도 정치보다는 덕치와 인정을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 실천을 추구했다. 그래서
형벌보다는 교화의 한 통치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훈구파들이 왕도 정치, 패도 정치만 했냐? 그건 아니에요. 훈구파도 왕도 정치 기본적으로. 예. 그 간악파도 그렇지만 패도 정치 인정한 거고 또 얘네들도 형벌보다는 교환을 강조해 훈구파도.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그냥 더 교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구툭간에 보면 살인파의 기원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주류 관점이고요. 다른 관점도 있어요. 살인파 집안을 조사해 보니까 훈축과 동일하다, 뭐 차이가 없다. 그래서 살인을 뭐 그렇게 특별한 정치 세력으로 볼 필요 없다는 관점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보면 정황 살인파도 해갖고 훈구파 살인파들이 가문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훈구가 될 수 있고 살인이 될 수 있다. 다 자기 집안이 훈구파면 훈구파지만 자기가 살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살인파가 될 수 있는 거고 자기 집안은 살인파지만 훈구파 마인드 가지고 훈구도 불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논리죠. 오늘 강남 좌파처럼 이렇게. 근데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요 정도 그냥 교과서나 통론 쪽 지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해서 팔 필요 없고 그리고 뭐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좀 힘든 구조죠. 지금 문제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죠. 계속, 어, 살인의, 그런 시험 관련된.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4대 4와 관련된 내용, 4대 4. 자, 4대 4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뭐, 네, 무오사, 그 다음에 뭐 갑자사, 그 다음에 중종반정 일어나고, 요거는 이제 연산군 때 일어난 거고, 요거는 조광조 개혁 과정에서 기묘사, 그다음 을사사 이렇게 있는데 사화라는 건 선비사자잖아요. 선비들이 그 네 가지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많은 뭐냐면 번을 당한 거야. 물론 이제 살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두 가지예요. 네. 무오사하고 기묘사죠. 무오사는 영남사람이 타격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기묘사는 그 기호 지역에 있는 기묘 사림들이 타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사하고 이제 을사사는 직접적인 건 아니야. 갑자사 같은 게 홍구파를 이제 겨냥을 한 거고, 을사사는 외척간 싸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살인들이 많이 개입됐기 때문에 어, 직접 직감적으로 이제 뭐냐면 피해를 입었던 그 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화라는 건 성종때 이후에 중앙정계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했던 살인이 피해를 당한 일련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요로 보면 일단 살인들은 공치주의를 강조했어요. 분당론, 그리고 그 당시 또 이제 살인파들이 훈신과 척신의 존재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정치 사상할 때 좀 얘기할게요. 예. 분당론 관련된 내용들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자, 그럼 연산군 때 내용을 볼게요. 연산군 때는 두 번의 사화가 있었죠. 무호사하고 그 다음에 갑자사화가 있었어. 예. 자, 첫 번째 사화가 무호사인데 연산군이 딱 즉위하니까 이때 이제 그 성종 때 좀 그 힘을 키웠던 이제 살림 세력들이 삼사를 중심해서 연산군의 어떤 일거수 일투족을 다 비판한 거야. 근데 성종은 그때 비판받고는 그냥 아하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이 연산군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요 얘네들은 이제 좀 뭐냐면 한번 봐줘야겠다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무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 왕 4년에 이게 이제 왜 일어났냐면 이때 이제 훈구세였던 유자강, 이육동 등이 성종실록을 이제 번창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스승의 김종인 조의제문 사초를 이제 제출한 거에서 본 거야. 사초도 그냥 직접 제출한 거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강해군한 연산군한테 요약물 제출한 거, 조의제문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조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죠. 이게 이제 반발 원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연산군이 직접 사초를 본 것보다는 사초의 요약물 봤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왕들이 직접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제작 과정에 직접 가서 뭐 사초 보고 뭐 그런 것들 그 실록 찾아보고 그런 것들 금지돼 있거든요. 예. 물론 그 금기를 깨는 왕들도 있긴 있었어요. 좀 뒤에 근데 연산군은 거기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요약문을 봤는데 자
그 내용이 이제 조의제문인데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조의제문은 이제 누가 썼냐면 그 김일성이 쓰면 김종직이 쓴 거야. 그때 이제 김종직은 이제 뭐냐면 조건 없어졌죠. 하여튼 그때 이제 김종직이 이제 사과일 때 사주로서 조의제문을 썼는데 김종직이 어느 날 이제 그 출장 갔다가 어느 역관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그 초나라 의제가 와가지고 흐느끼면서 운다는 거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왜 저기 먼 시기 시공강도 달리하는 중국의 의제가 나타나서 나한테 눈물 보일까? 가만히 생각했어.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억울해서 죽어서 그렇다. 그 초의 의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우하고 유방이 싸웠잖아요. 이 항우와 유방이 싸울 때 이 사람들 다 초나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총의 마지막 왕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진나한테 잡혀갖고 이제 회담 도중에 이제 급습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초나라 민심을 끌어들면 뭔가 이제 그 뭐냐면 초나라 마지막 왕의 후손을 찾아갖고 왕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그 목동을 했던 사람들 봐가지고 후손을 찾아서 이제 왕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제 항우가 의제가 필요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제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배로 모신 다음에 배 빵꾸를 나갖고 이제 수장을 시켜버린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건데 그래서 너 억울하게 죽은 거지 항우한테. 그래서 의제를 추모한다는 글을 쓴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죠. 물론 이제 그 김종직이 왜 이걸 썼는지는 모르죠. 김종직이 뭐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한.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뭐냐면 그 유자강이나 뭐 이국등 같은 홍보파들이 이제 뭐냐면 해석한 내용이야. 특히 유자강하고 김종직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 항우가 초지의 의제를 죽인 고사들 세조가 단종을 죽인 왕위를 창당한 걸 빗대서 김종직이 지은 글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 거죠. 예. 세조가 항우고 당종이 뭐야? 예. 의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찬탄한 것을 간접적 비판한 내용이다. 김종직이 꼴꼴 씌워갖고 그 내용을 쓴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 입장을 땐 건수가 생긴 거지. 왜냐하면 이제 세조를 비난했잖아. 세조는 자기 증조할아버지잖아. 자,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집권 과정을 비난했고 부정했다는 건 나의 존재를 지금 나의 나라는 존재를 지금 연산군의 어떤 적통을 부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결국에는 대규모 피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살인과 얼간드 도전에 대한 훈구파 정조계통의 노선 대신에 대응. 정조계통은 이제 뭐냐면 이조나 뭐 영의종 계통의 이런 그 원료 대신에 대응.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건기대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각. 이 말은 뭐냐면 대각은 대간이죠. 대간. 그래서 삼사들을 이제 대간이라고 하잖아요. 대간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이게 이제 표현한 게 건기대각이야. 근데 이 건기대각이라는 말은 연산군 때만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 푸세미는 연산군 그 얘기만 하고 거기 했는데 건기대각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성종 때도 그런 것도 있고 선종실록에도 있고 연산군에도 그 말이 나와요. 그다음에 중종실록에도 나와 있어. 중종 때 이제 삼사의 권한이 커지니까 그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삼사 살인 중시의 삼사의 권한이 커진 때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16세기 때 썼던 흔한 말이야. 이게 연산군 때만 썼던 말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삼사 기능 성종 때 활성화된 삼사 기능 언간 기능을 죽이기 위해서 일종의 조의제문을 핑계로 이제 뭐냐면 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종직은 그때 죽었는데도 이제 구간 탄신을 했고 그 제자들은 다 죽어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영남사림들이 뭐냐면 몰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오사후 직후에 이제 사림들이 유황수 중심으로 운영했던 항사의 항암주의 같은 건 산인 기구를 확파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 이제 항사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항암주의부터 설명해야겠네. 항암주의에서 술을 마셔요. 얼큰하게 좀 술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항사에는 한을 쏘는 거야. 이걸 이제 어디에서 유황수에서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대개 보면 이제 교화가 잘 된 정신 무장이 잘 되고 교화가 됐던 사람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뭐냐면 정신이 말짱하다는 거야.
이 식기에 시들지 않고 정신이 말짱하고 그걸 보여주는 게 항음주대요. 일단 물을 술을 마신 다음에 자기가 교화가 잘 됐으면 이제 정신 수양이 됐으면 비록 식기에도 정신이 올바르죠. 그러면 술김에 이제 화살을 쏘는 거야. 화살을. 예. 그래서 항음주의 다음에 항사니까 화살을 쏘면 화살은 이제 정신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된 상태에 쏴야지만 정확한 간형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술김에도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내가 평상시에 조화가 자고 자기 수양이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화살이 정신 차리고 화살의 간형을 정확히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신 수양하고 관련된 거야. 예. 정신 수양. 자, 하여튼 이걸 이제 유황수에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유황수를 중심해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한 건을 장악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럼 뒤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자, 갑자사를 보죠. 갑자사. 자, 갑자사는 이제 왕10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연산군이 이제 거의 이제 뭐 권력을 완전히 독단했던 그 시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갑자사 배경을 보면 전개 보면 건국대전 법원의 번질 연산군이 다 망쳐놨지. 예. 삼사도 이제 거의 홍문관 그 사관원 폐위시켜 사원부만 놔뒀어. 사원부도 이제 좀 남들 때려잡으려면 이제 뭐냐면 사원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다른 말로 하고 비판하면 능상, 불경죄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신료도 타가했어. 능상은 왕을 능멸한다는 뜻이야. 상자는 왕이잖아요. 왕을 능멸하냐? 불경죄도 이렇게 탄압했는데 이건 다 자기의 어떤 이제 자격지심에 나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 성종도 비판을 받았으면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했던 왕인데 이게 소위 좁아 터진 거지. 예.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신료를 탄압하면서 그걸 계속 윤씨 폐비 사건이 나왔죠. 윤씨가 이제 윤씨가 이제 성종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폐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학까지 받게 돼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알려진 거야. 원래 이제 연산군이 알았다 몰랐다는 설도 있지만 하여튼 그건 차치하고라도 연산군이 이 사건을 이용해갖고 요 사건에 관련된 이제 홍보 대신들을 다 쳐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 계기에서 예전에 신구 홍보 대신들이 다 떨어지고 요 과정에서 한 명이가 죽었는데 한 명의 간을 끄집어내서 시체에 있는 간을 끄집어내갖고 부관참시를 하잖아. 예. 그리고 폐비 윤씨에 대한 추승 정책을 해요. 예. 왕비도 복귀시키고 그리고 남아있던 살인도 같이 이제 처벌을 시키죠. 자, 갑자사 이후에 이제 명실상부하게 그 연산군 치인시제가 이제 구축이 되고요. 경영을 중지시켰다. 어디 감히 신하따위가 왕을 가르치냐 있고, 나 홍문관과 사간호를 혹파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원간 원료 기능 사간호파가 그 갑자사 이후네요. 네, 좀 수정해 주시고, 하여튼 사간호를 다 혹파했다. 다만 이제 사원부만 남겨놨죠. 이 사원부는 관리감찰보다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연산군의 주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 싫은 사람들 잡아내려면 사원부가 필요했잖아요. 이것만 놔둔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척신세력도 본격적으로 등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이 중종반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중종반정은 누가 일으켰냐면 그 연산군 때 즉위하는 과정에 도와줬던 그러니까 측근세력도 있죠. 연산군 총신들이 일으킨 거야. 반정 삼원정 해가지고 이제 했던 사람들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입장 볼 때는 비록 그 연산군한테 비율되고 있지만 자기도 언젠가 예전에 죽었던 사람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연산군의 어떤 신기를 건져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뭐냐면 연산군 치자.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으켰는데 이미 이제 연산군 다 민심을 잃었고 주변에 자기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기생 정도밖에 없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중종반정에게 의해서 쫓겨나요. 쫓겨났다가 저 강화도 갔다가 이제 한 달 만에 죽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중종 그러니까 연산군의 이복 동생의 진성대군이 뭐냐면 얼떨결에 망해야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인조반정은 좀 달라요. 인조반정은 인조가 주도를 해가지고 했던 건데 반해서 중종반정은 그 뭐랄까 중종이 얼떨결에 왕이 됐던 사건이야. 얼떨결에.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반정이라고 하잖아요. 반정. 반정.
요때 반자는 반대 반자가 아니라 돌이킬 반자예요. 그래서 올바른 거 성리학적 명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신하들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유교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 성리학적 명분에 맞죠. 성리학적 명분에 보면 왕이 왕답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쳐내야죠. 왕이 왕다운 사람을 쳐내야 돼, 올려놔야 될 거냐. 근데 연산군이나 강해군도 성리학적 가치만 하면서 왕이 왕답지 못하고 성리학적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쳐낸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충의 대상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성리학적인 대의 명분이야. 그래서 성리학적 대의 명분과 정통이 안 맞으면 비록 왕이라도 충성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쳐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이런 반정이 가능했던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대의명분 강조하죠. 성리학. 지금도 뭐 진보나 보수나 대의명분을 강조하고 대통령 대통령지 못하고 이름값 못하면 쳐내잖아. 그래서 이승만도 쫓겨났고 박근혜도 쫓겨났고 등등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그 조선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 보시면 돼요. 약간 일본하고 좀 달라. 일본은 그 밑에서 이제 뒤집어 엎은 그 경우가 없었거든요. 자, 하여튼 중종을 이제 볼게요. 자, 중종 관련된 내용이 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중종 때 좀 보죠. 다음에 중종의 이제 조광조 관련된 개혁 정치가 김효사와 관련된 내용이 예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